안녕하세요. 여러분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뭔가 알아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 오프닝 멘트가 조금 달라졌죠? 제가 앞에 이런 문구를 넣어봤어요. 여러분 꿈에 그림을 수놓는 어떠신가요? 제가 한번 넣어봐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시원한 날씨 때문에 바깥 나들이 가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요. 저도 요즘에 한강 나들이도 자주 가고 공원도 자주 가고 있어요. 공원에 가보면 막 정말 테이블, 의자부터 해서 용품들이 엄청 다양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돗자리 하나 딸랑 들고 가거든요. 날씨가 시원해져서 또 캠핑, 차박 같은 거 많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캠핑 로망이 있는데 그 많은 짐을 가지고 가서 설치하고 다시 또 해체해서 차에 싣고 오는 게 아직 쉽지만은 않은데 언젠가는 꼭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몸에 좀 익숙해지고 그 과정이 익숙해지면 보람차고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자연 풍경 속에서 캠핑을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딱 뭔가 갖춰진 벽과 이 천장이 있는 구조물에서 자는 게 아니라 텐트에서 자연 속에서 잔다는 그 느낌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좀 캠핑 도구나 용품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공부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러고 나면 금방 추운 겨울이 오겠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첫 캠핑을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겨울에 눈이 펄펄 내리는 날에 또 캠핑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설경을 보면서 따뜻한 초코, 핫초코 한 잔 하는 게 그렇게 매력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첫 캠핑에 성공하게 되면 꼭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재미난 그림 이야기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희는 첫 번째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보실 첫 번째 곡은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입니다. 너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나의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수 없네.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안겨본 그 품은 따스할까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서 난 몰래 펼쳐보아요. 언젠가 또 그날이 온대도 우리 서둘러 뒤돌지 말아요. 마주보던 그대로 뒷걸음치면서 서로의 안녕을 보아요. 비고지는 마음을 알아요. 다시 돌아온 계절도 나 한동안 새 활짝 피었다 줄래 또 한 번 영원히. 그럼에도 내 사랑은 똑같은 꿈을 꾸고 그럼에도 꾸던 꿈을 난 또 미루진 않을 거야.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첫 번째 곡은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였습니다. 제가 마치 캠핑을 주저하는 것 같은데 그때 들려주는 노래인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 이야기는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을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작가는요. 이탈리아 15세기 작가고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모르시겠죠? 그럼 제가 큰 힌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작품 비너스의 탄생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죠? 이 비너스의 탄생을 그린 작가입니다. 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작품 비너스의 탄생을 그리고 이탈리아 15세기 초기 르네상스의 작가인 보티첼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보티첼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탈리아의 15세기, 곧 초기 르네상스 시대는요, 이전 세기의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등이 대중화시킨 휴머니즘이 확대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미술에서 휴머니즘은 고전, 고대의 역사나 신화 등 기독교 이외의 새로운 주제 도입, 원근법이나 해부학을 통한 과학적 대상 묘사, 초상의 부활 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시 국가 간, 도시 국가 내 유력 가문 간의 세력 다툼이 치열하던 정치적인 상황에서 세력이 커진 군주나 부호는 경제적이고 과시적으로 미술품을 후원하기도 했는데요. 피렌체의 은행가 집안 메디치가 그 대표적인 예이고 메디치의 후원으로 가장 위대한 성과를 낳은 화가는 산드로 보티첼리였습니다. 산드로 보티첼리의 본명은요, 지금 이름과는 좀 달라요. 알레산드로 디 마리아노 디 반니 펠리페피입니다. 산드로는 세례명을 줄여 부른 것이고 작은 술통이라는 뜻의 보티첼리는 본래 형의 별명이었다고 해요. 가죽 장인의 아들로 피렌체에서 태어난 그는 금세공사 훈련을 받다가 18살쯤에 가르멜파 수사였던 화가 프라 필리포 리피에게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화가들이 속했던 성루가 길드에는 1472년에 가입했지만 늦어도 1470년부터는 독립한 장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요. 오늘날에는 신화 주제 그림 등이 가장 유명하지만 보티첼리가 사실 가장 많이 그린 것은 기독교 주제 그림이었다고 해요. 그는 소수의 도상학적 주제를 반복해서 그리곤 했는데 작품 동방박사의 경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후원자의 이름을 따 델 라마의 경배라고도 불리는 1475년 작품은 이 주제로 그가 그린 세 번째 작품이자 완벽한 균형감과 생생한 색채, 다양한 각도로 그려진 인물의 자연스러운 배치가 돋보이는 수작입니다. 이 작품이 유명한 또 다른 이유는요, 등장인물의 신원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폐허가 된 건축물들 사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도 이상하고 예수에게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복장 또한 예수 시대의 근동의 것이 아니어서 생경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등장인물들은 보티첼리 시대 피렌체의 궁정과 축제에 복장을 하고 있으며 동방박사를 포함한 경배자들의 얼굴도 당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유명인의 초상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인물들로 등장했는지 이 이야기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나눠볼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Oh my god.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Right. 둘째 가라면 이 몸이 서럽잖아. Right. 넌 뒤를 따라오지만 난 앞만 보고 질주해. 네가 앉은 테이블 위를 뛰어다녀. I don't care. 건드리면 감당 못해. I'm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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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fire. 뒤집어지기 전에 제발 누가 날 좀 말려. 옷장을 열어 가장 상큼한 옷을 걸치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지금은 8시 약속 시간은 8시 반 도도한 걸음으로 나선 이 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Right. 네가 날아도 이 몸이 부럽잖아. Right. 남자들은 날 돌아보고 여자들은 따라해. 내가 앉은 이 자리를 매일 넌 막 피곤해. 순수인 작품만 잡는 어리버리한 플레이야. 너 빨아빠진 타이어처럼 보기 좋게 차이야. 어떤 비교도 난 거부해. 이건 겸손한 얘기. 가치를 논하자면 난 $1 billion baby.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알아봐. 아무나 자꾸 물어봐.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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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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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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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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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god.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투애니원의 내가 제일 잘 나가입니다. 과연 어떤 인물들이 그려져 있을지 알아볼 건데요. 정말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것처럼 유명인들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검은 상의를 입고 아기 예수 앞에 앉은 이가 피렌체를 사실상 지배해 나라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메디치가의 대코시모이고, 중앙에 붉은 망토를 입고 앉은 이는 그의 아들 피에로, 또 그의 오른편에 보이는 동방박사는 또 다른 아들 조반니였습니다. 이 셋은 그림이 그려질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해요. 화면 가장 왼쪽에 보이는 붉은 상의의 청년은 코시모의 외손자 로렌체이고, 그 옆에는 메디치 궁정의 인문학자 피코 델라 미란돌라이며 폴라치아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그림을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기부한 구아스파레 델 라마 자신은 백발의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화면 오른쪽 무리들 사이에 서서 관람자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서서 노란 옷을 입고 관람자를 바라보는 또 한 명의 인물은 보티첼리의 자화성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탈리아 이름이라 그런지 정말 생소하고 발음이 어렵지만 그 구성원이 하나하나 누구인지가 명확한 게 뭔가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보티첼리 본인도 그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재단화를 후원하는 인물이 자신의 수호성인과 함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일은 자주 있었지만, 이처럼 그와 상관없는 인물이 대거 등장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해요. 델 라마는 중개업, 환전 등으로 돈을 모아 벼락부자가 된 인물로 출신은 미천했다고 해요. 그는 은행가와 환전상 길드에서 관계를 맺고 있던 메디치가와의 친분을 그림을 통해 드러내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디치가의 호의에 따라 그의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었기 때문이죠. 화가 역시 그림을 통해 자신의 소속 당파와 이에 대한 충성심을 선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들로 작품 속 인물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디치가와의 친분과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인물이 다 등장한 것 같습니다. 보티첼리는 이 작품뿐 아니라 다른 종교화와 고대 신화 주제 그림에서도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과 시대의 외모와 복장을 한 인물들을 등장시켰는데요. 이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이 고대의 라틴어가 아니라 당대 이탈리아의 일상어로 문학작품을 쓴 것과 같은 태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문주의가 개인의 성취를 강조하면서 15세기에는 초상화가 부흥했는데요. 죽은 이를 기념하기 위한 초상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초상도 주문하는 후원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측면 초상이 그려졌지만 1470년대 이후로는 4분의 3 면상이나 완전 정면상이 더 많이 제작되었다고 해요. 이는 본래 15세기 초에 북유럽에서 유행하던 스타일인데,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 무역이 번성하여 물건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반 에이크나 로히어르 등의 초상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해요. 보티첼리의 작품 코지모 메디치의 메달을 든 남자의 초상은 메달을 가슴에 대고 있는 독특한 자세로 포즈를 취한 청년을 그린 그림입니다. 청년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아 무수한 추측이 나왔지만 메디치가의 사람, 특히 코시모의 손자인 로렌초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1469년에 아버지 피에로가 죽어 갓 20의 나이로 메디치 집안의 실권을 물려받은 그는 위대한 자라는 뜻의 일 마니피코로 불렸습니다. 그가 지배하던 때 피렌체는 도시국가의 주도권을 쟁탈하려는 가문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했다고 해요. 그는 1478년 부활절 예배 중이던 성당에서 파치가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파치 음모라고 불린 이 사건에서 그의 동생 줄리아노는 27군데의 칼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부상만 입은 로렌초는 이 음모와 연관된 사람을 제거해 나갔죠. 콘스탄티노플까지 도망갔던 사람이 메디치의 환심을 사려는 술탄에 의해 피렌체로 인도되어 시내 중심 광장에서 목이 매달리기도 했다고 해요. 부활절 예배 중에 동생이 27군데 칼을 맞고 사망했으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서 그 분노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누구라도 잡아서 잔인하게 아주 형벌을 내렸을 것 같아요. 메디치 가문에 대항한 사람에 대한 이 무서운 경고 이후 피렌체는 전쟁 없는 평화 시기를 맞았고 로렌초가 지배한 24년간 메디치가의 세력도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작품 청년의 초상 역시 모델의 신원을 알 수 없으나 초기에 그려진 초상과의 양식 차이가 두드러지는데요. 작품 메달을 든 남자의 초상과 같은 초기작에서는 배경의 세부 묘사가 두드러지고 빛과 그림자의 상호작용으로 빚어낸 생생한 입체감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또 후기에 그려진 초상에는 이와는 또 다르다고 해요. 과연 어떻게 변화했을지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 해볼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이창섭의 천상연입니다. 아니길 바랬었어 꿈이길 기도했지 너 없는 가슴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 내게는 너무 힘겨운 걸 그렇게 사랑했던 너무도 소중했던 지난 날이 서러워 자꾸 눈물이 흘러 내 삶은 너뿐인데 사랑해 널 잊을 순 없을 거야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을 너의 행복한 모습 나 보기를 원해 부디 새롭게 시작하길 바래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지만 눈물로 너를 보내려고 하지만 너를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 줄 아니 영원히 너를 지켜보며 살 거야 행복하길 바래 그렇게 사랑했던 너무도 소중했던 지난 날이 서러워 자꾸 눈물이 흘러 내 삶은 너뿐인데 우와 사랑해 널 잊을 순 없을 거야 미안해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을 너의 행복한 모습 나 보기를 원해 부디 새롭게 시작하길 바래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지만 눈물로 너를 보내려고 하지만 너를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 줄 아니 영원히 너를 지켜보며 살 거야 행복하길 바래 오늘 사랑해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을 너의 행복한 모습 나 보기를 원해 부디 새롭게 시작하길 바래 행복하길 바래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요. 이창섭의 천상연입니다. 보티첼리의 후기에 그려진 초상은 이전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후기에 그려진 초상에서는 배경이 없고 초점이 부드럽게 모델링된 인물에게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의 인물은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함께 가진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데요. 이 작품의 경우처럼 손가락, 시선, 고개 등으로 생각에 잠긴 듯한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또한 보티첼리만의 개성입니다. 작품 코지모 메디치의 메달을 든 남자의 초상은 1475년에 제작되었고 패널의 템페라 기법으로 제작되었고요. 크기는 57.5 곱하기 44cm로 현재는 우피치 미술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렸던 작품 청년의 초상은 1482에서 5년경 패널의 템페라 기법으로 그려졌고 크기는 43.5 곱하기 46.2cm로 워싱턴 DC 국립미술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보티첼리 하면 우아한 선의 대가라는 말이 따라오는데요. 어쩌다 이 별명이 붙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종교화 중에서 보티첼리가 가장 많이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가장 인기를 끌었던 주제는 성모자상이었습니다. 작품 찬가의 성모는 성모상의 화가라는 보티첼리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기여한 그의 가장 유명한 성모자상으로 화가의 생전에도 인기가 있어 수많은 복제본과 모사본이 나돌았는데요. 원형의 화면 안에 성모자와 성모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있는 2명을 포함한 5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순환과 부활을 상징하는 성류를 손에 쥔 아기 예수의 도움을 받아 성모는 천사가 들고 있는 잉크병에서 꺼낸 펜으로 책에 글을 쓰고 있는 중인데요. 책 오른쪽에 매그니피켓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로 시작하는 마리아의 기도의 라틴어 첫 단어라고 합니다. 책의 왼쪽 페이지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감사 기도가 적혀 있죠. 이 그림이 원래 있었던 곳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원형 그림은 재단화로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저택이나 길드 건물 내부, 특히 원형의 창 옆에 걸렸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수직으로 선 인물들을 원형의 패널 안에 조화롭게 배치한 구성력도 뛰어나지만 인물의 감미롭고 우수를 띤 분위기가 신비로운 감동을 주고 있죠. 마리아는 당대 이탈리아의 금발미인이고 청소년 연령의 천사들도 당대에 복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적인 느낌을 주기보다 궁정적인 이상미를 보여줍니다. 천사의 머리카락,
천과 베일에 사용한 풍부한 금과 정교한 세부 묘사는 스승인 필리포 리피의 영향이죠. 스승에게서 배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견고하고 깨끗한 선으로 드로잉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보티첼리는 선의 대가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유려하고 섬세한 선에 능했는데 이 작품에서처럼 그의 선은 인물의 명확하고 깔끔하고 우아한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1481년 말에 보티첼리는 로마로 갔는데요. 교황 식스투스 4세가 1479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따 바티칸 궁 내에 건축한 시스티나 성당이 완성되어 내부의 벽화를 그리기 위해 페루지노, 기를란다요, 코시모 로셀리와 보티첼리를 로마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 회의가 열릴 곳으로 구약 성서에 나온 솔로몬 성전의 치수대로 지어졌습니다. 보티첼리는 프레스코와 작품, 모세와 이드로의 딸들, 코라의 징벌, 그리스도의 유혹을 그리고 11명의 교황 초상 드로잉에도 참여했죠. 1482년 가을에 로마에서 피렌체로 돌아온 보티첼리는 완벽해진 자신만의 회화 언어로 절정의 기량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현재도 대작으로 손꼽히는 작품 봄입니다. 작품 봄과 비너스의 탄생은요, 우피치 미술관 앞에서 줄을 선 피렌체 관광객들이 꼭 만나고 싶어하는 스타이자 르네상스의 대중적인 아이콘인데요. 학문적으로는 1893년 바르부르그의 선구적 연구 이래 서양 미술사의 어떤 그림보다 다양한 해석을 낳은 난해한 작품이기도 하다고 해요. 작품 봄이 최초로 걸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로렌초 마니피코의 조카 로렌초 디 피에르 프란체스코의 피렌체 저택의 소파 겸 침대의 등받이 위 벽이었다고 해요. 와, 이렇게 대작품이 소파 위에 걸려 있었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정말 그 당시 피렌체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느껴집니다. 1482년에 있었던 그와 세미라미데 아피아니의 결혼을 기념해 메디치 가문에서 주문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해요. 이 작품은 16세기부터 봄이라는 제목으로 불렸고 큐피드와 비너스가 그림을 지배하는 것으로 모아 넓은 주제는 비너스의 정원, 곧 사랑의 정원에 찾아온 봄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었다고 합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9명의 인물 또한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요. 과연 누가 그려졌는지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마크 투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입니다. 별빛이 내린 밤 그 풍경 속 너와 나 날 새롭게 하는 따뜻하게 만드는 네 눈빛 네 미소 영원히 담아둘게 너로 가득한 맘 널 닮아가는 날 위한 선물 꿈보다 더 아름다운 서로의 품에서 끝없는 밤을 걷자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희망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 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넌 알까 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마크투베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였습니다. 자, 봄이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9명의 인물을 알아볼 건데요. 이 그림에 등장하는 9명의 인물은 신화의 주인공들입니다. 화면 중앙에 사랑의 여신이자 4월의 신 비너스와 큐피드가 있고 비너스를 수행하는 산미신, 또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2마리 뱀이 휘감은 지팡이로 구름을 훑고 있는 신들의 전령이자 5월의 신 머큐리가 화면 왼쪽에 보이고요. 화면 오른쪽에서는 바람의 신 제피로스가 봄의 님프 클로리스에게 접근하고 이에 놀란 클로리스의 입에서는 비명 대신 장미꽃이 쏟아지고 클로리스는 봄의 여신 플로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자세와 동작이 나무의 형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곧게 서 있는 좌측의 인물들 뒤쪽 오렌지 나무는 곧게 서 있고 오른쪽에 구부러진 월계수는 달아나는 님프의 자세와 유사하죠. 또 중앙의 오렌지 나무는 비너스의 머리 위에서 반원의 아치를 만들며 후광처럼 여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들의 자세와 나무의 자세까지 신경 썼다는 게 뭔가 신기한데요. 등장인물 각각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문제는 상호작용이 없는 좌우 중심의 그룹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유입니다. 전체 등장인물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고대부터의 여러 책들의 해석의 열쇠로 언급되었으나 이 그림에 딱 들어맞는 근거 문헌이나 내러티브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림에 그려진 170종의 500여 개의 꽃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려는 시도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오렌지가 메디치가를 상징한다는 것, 또 오른쪽 가장자리 월계수는 신랑 이름 로렌초를 연상시킨다는 것 말고는 별 수확이 없었다고 해요. 즉 보티첼리는 기존의 신화나 특정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사파를 그린 것이 아니라 오비디우스, 베르길리우스, 세네카, 루크레티우스 등 고대의 여러 작가들의 작품에서 재료를 취해 자신만의 새로운 시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의미보다 확실한 것은 보티첼리가 전통적으로 르네상스의 전형어로 생각되어 온 사실주의와 서사에 초점을 맞춘 관습을 모두 무시한 새로운 대형 회화를 창안했다는 것입니다. 동료 화가들이 원근법적 공간을 구축할 때 그는 깊이감 없는 얕은 공간을 만들었고 해부학에 충실한 조각적인 인물들이 탄생하던 시대에 사지가 비정상적으로 길고 무게감 없이 둥둥 떠다녀 발 아래 밟힌 꽃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비현실적인 인물을 그려냈습니다. 보티첼리의 양식은 고딕 말기인 14기에 유행한 국제 고딕이라는 궁정 양식과 고전 고대 양식을 혼합한 새로우면서도 오래된 양식이었죠. 이는 메디치 궁정이 선호한 양식이기도 했습니다. 보티첼리 특유의 유연한 윤곽선은 이러한 양식으로 그려진 인물에 온화하고 고요한 리듬감을 부여했습니다. 이 인물들 역시 당대의 의상과 장신구, 머리 모양, 신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티첼리가 창조한 미인들은 단테의 베아트리체, 페르라르카의 라우라처럼 그와 같은 공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보티첼리가 그려낸 시도 메디치 서클의 폴리치아노의 작품처럼 라틴어가 아니라 당대의 이탈리아어로 특유의 서늘하고 우아한 에로티시즘 가득한 문체로 씌어졌던 것입니다. 작품 봄은요, 1482년경 패널의 템페라 형식으로 그려졌고 크기는 203 곱하기 315cm로 꽤 큰 작품입니다.
현재는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서 보관 중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작품 봄에서 회화적 형태를 얻은 사랑의 시는 작품 비너스의 탄생에서 만개합니다. 두 작품의 주제는 동일한 것으로 사랑의 봄이 온다는 것이죠. 이 작품에는 고대 로마 이후 처음으로 실물 크기에 가까운 여성 누드가 등장했습니다. 작품의 제작 시기나 후원자, 제작 계기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1540년경부터 작품 봄과 함께 메디치가 소유한 카스텔로의 별장에 있었습니다. 1900년대부터 작품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불렸으나 도상과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신화에 의하면 비너스는 크로노스가 잘라서 바다에 버린 우라노스의 생식기주의에서 생긴 물거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바다의 물거품에서 태어난 비너스의 도상은 고대 그리스 화가 아펠레스가 그려서 유명해졌습니다. 보티첼리의 작품에 보이는 비너스는 탄생한 지 한참 지나 한 섬의 해안가에 도착하는 모습이라고 해요. 비너스는 님프의 포옹을 받은 바람에 실려오고 여신이 붉은 외투를 가져와 그녀를 맞습니다. 비너스의 눈썹 모양, 사과 같은 가슴, 금발머리 등은 당대의 미인형이나 그녀의 동작과 자세는 고대 조각을 연구한 결과라고 합니다. 한쪽 발에 무게중심을 실은 콘트라포스토 자세에 두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가진 정숙의 비너스 동작은 메디치 비너스라 불리는 헬레니즘 시대의 조각 등을 참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품 봄과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동일한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아담 리빈의 로스트 스타입니다. Just a boy caught up in dreams and fantasies. Please see me reaching out for someone I can't see. Take my hand, let's see where we wake up tomorrow. Best laid plans, sometimes it's just a one-night stand. I'll be damned, Cupid's demanding back his arrow. So let's get drunk on our Tuesday. God, tell us the reason, get this wasted on the young. It's hunting season and the lambs are on the run, searching for meaning.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 up the dark? Who are we? Just a speck of dust within the galaxy. Woe is me. Not careful, turn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아담 레빈의 로스트 스타였습니다. 작품 봄과 작품 비너스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작품의 양식은 작품 봄과 마찬가지로 원근법이나 해부학을 무시한 국제 고딕 양식에 가까운 장식적 공정풍이었다고 해요. 제피로스와 님프의 사진은 설득력이 없게 겹쳐져 있고 비너스의 왼쪽 팔은 어깨가 아니라 겨드랑이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물들을 그려낸 굽이치는 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느낌을 매혹적으로 전달하죠. 그리고 보티첼리의 비너스에서는 중세 그림에는 없는 관능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의 명료한 윤곽선은 여기에 냉정한 거리감을 더해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 후 1492년에 로렌초일 마니피코가 사망하고 1494년에는 샤를 8세의 프랑스가 피렌체를 침공했습니다. 1495년에는 메디치가가 피렌체에서 추방됐죠. 그렇게 권력이 대단하던 피렌체계가 추방이다니 정말 충격적이겠는데요.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 사보나롤라는 1490년대 내내 메디치가의 사치를 비판하여 이 도시에 닥칠 징벌과 임박한 종말을 경고하는 설교를 했고 국가의 위기 속에서 이에 동조하는 사람도 늘어났었다고 해요. 보티첼리도 그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티첼리 형제 중 한 명은 사보나롤라 추종자인 울보파 곧 피안요니에 소속되어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안요니는 그 반대파인 분노파 곧 아라비아티와 도심에서 격렬한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보나롤라의 과격한 행동은 교황과 다른 성직자들의 반감을 사 그는 1498년에 화형을 당했다고 해요. 보티첼리의 1490년대의 작품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불안함, 긴장감이 두드러지고 그전에는 미묘하게 암시만 되었던 인물의 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속 주제의 그림도 줄어들고 종교화에 있어서도 단순하고 고졸한 방식으로 미학보다는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었죠. 고문서 채식 장식가인 도나토 디 안토니오 치올리가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을 위해 주문하여 제작한 작품 죽은 그리스도를 애도함은 화가의 말기 양식을 보여주는 종교화입니다. 그림의 배경은 석관이 있는 바위 무덤 앞인데요. 인물들은 뒤가 막혀 답답한 느낌을 주는 좁은 공간에 십자가와 비슷한 모양을 이루며 겹쳐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죽은 예수의 시신을 본 마리아는 혼절했고 그녀를 요한이 힘겹게 부축하고 있죠. 요한 위쪽에 아리마대 요셉은 가시 면류관과 못을 들고 비탄에 잠겨 의문에 찬 표정으로 하늘을 우러르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발을 끌어안고 있고 다른 마리아 중 하나는 얼굴 전체를 가리고 울고 있습니다. 이전 작품의 장식적인 세부 묘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요, 바로 감상주의입니다. 인물의 감정은 절망적인 몸집과 표정, 육중하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신체의 곡선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죠. 이 그림을 주문한 치올리 가문 사람 중에 피아뇨니 회원이 둘이나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이 사보나롤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열정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보티첼리의 말년 20여 년은 피렌체 회화가 급격히 발달하여 그보다 7살 어린 레오나르도, 또 30살 어린 미켈란젤로가 가진 전성기 르네상스 양식을 만들어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1500년 이후에는 거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 생전에 이미 지나간 시대에 실망스럽고 슬픈 유물 취급을 당했다고 해요. 1502년에는 제자와의 동성애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고 16세기에 바사리는 보티첼리가 말년에는 일도 못하고 똑바로 설 수도 없어 목발을 짚고 다니다가 병들고 노쇠해져 세상을 떠났다고 썼습니다. 1860년대에 피렌체에서 그의 대표작들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되고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술관들도 그의 작품을 소장하면서 대중과 전문가의 주목이 시작되었습니다. 1870년대에 존 러스킨이 그를 주목했고 1873년에 월터 페이퍼의 에세이, 또 1893년에 바르부르크의 논문이 나오면서 재조명이 본격화됐다고 합니다. 작가들 중에는 라파엘로로 대표되는 아카데미 회화에 염증을 느끼던 영국의 라파엘 전파, 또 독일의 나자레파와 탄미주의자들이 보티첼리가 만들어낸 모호한 표정의 여성상에서 세기말적인 우수어린 미의 전범을 발견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티첼리가 어떤 시대에 살았고 그가 살아온 시대에는 어떤 그림들이 유행했는데 보티첼리는 보티첼리만의 그림을 그렸다는 내용으로 오늘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되셨을까요? 인터넷에 작품명을 함께 치셔서 보면서 들으시면 더욱더 이렇구나. 이 그림의 이 인물은 이래서 그려졌구나 하면서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사랑했던 작품 비너스의 탄생의 작가에 대해서 배워보니 또 새로운 부분도 많고 몰랐던 부분도 많았는데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새롭고 알차고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이었습니다.